그리고 김정은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온다란 얘기는 너희 미국 그래 우리는 그냥 저기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 둘이서 갈 거야. 나랑 문재인이랑. 너희 미국 이제 우리 신경 안 써. 하고 그냥 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김정은과 문재인의 어마무시한 도발이 돼버려요. 아까 시진핑이 한국 오는 것보다 더 큰 도발이 돼요. 이게 방문하면.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 도발할 깡이 있나요? 저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도발했을 때는 이제 목숨 내놔야지 뭐. 자,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이제 조선일보에 좋은 자료 그림이 하나 실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대립, 군사적 대립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미국이 그런 군사 옵션을 취한다. 그러면 저거는 전 솔루션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휴전선 남쪽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휴전선 남쪽에 관한 피해를 거의 안 나게끔 북한을 완전히 그냥 15분, 뭐 10분, 30분 만에 마비시키고 괴멸시켜 버리는 거. 핵심 대량살상 무기 체제를 또 방공, 그다음에 통신, 뭐 레이더 이런 거를 그냥 마비시켜 버리는 거는 그건 가능한데 중국이 과연 개입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남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그 조선일보에서 잘 쓴 그 칼럼에 보면 이런 재밌는 그림도 있고 이 그림 같은 이렇게 보면 뭐 저기 뭐야 뭐 중국이 엄청난 군사력 가진 것처럼 보이죠. 이 그림 보면 막 둘 다 비행기 떠 있고 뭐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요. 이런 양쪽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봐야 돼요. 미국이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기지, 오산과 군산,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기지를 보면 미국이 그 일본 기지를 보면 한 그러니까 공군기지가 5개쯤 있어요. 굉장히 큰 게, 비교적 큰 게. 이게 그러니까 말이 좀 다른데요. 미국은 해군도 공군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군 소속 공군기지도 공군기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랑 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공군 소속 공군기지가 4개쯤 있고요. 미사와 요코다, 이타츠케, 가네다. 이 중에 가네다가 제일 많이 거론되죠. 그리고 해군 소속 공군기지가 있다고요. 아츠키.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괌이 있고요. 괌이 괌의 앤더슨 기지. 그러니까 이 중국의 바로 코앞에까지 미국의 전략적인 그러니까 군사력 몸통부가 와 있는 거예요. 인도태평양에. 인도태평양 군사력의 몸통부가 중국 코앞까지 와 있는 거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면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국 코앞까지 와 있는 공군기지 저기 알래스카 있는 거 빼고도요. 코앞까지 있는 거 보면 일본에 5개, 한국에 2~3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것까지 하면 그 다음에 저 괌까지 하면 한 공군기지가 한 거의 10개 가까이 있는 거라고요. 중국 코앞까지 있는 게. 근데 이런 상태에 대고 중국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 여기에 남중국해에 베트남과 해서 우디 아일랜드에서 기지 만들었고 베트남 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남사군도에서 기지들 만들고 있고 남사군도는 사실 중국보다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어요.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짓을 저지른 거예요. 왜냐 중국은 국방비 따져보니까 우리가 구매력이 더 세. 이 구매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 임금에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라크에 군인 한 명 주둔시키는 코스트가 얼마냐. 평균 한 사람당 100만 달러예요. 10억 들어요. 10억. 12억. 1년에. 12억까지면 중국 애들은 한 100명 주둔시키잖아요. 50명을 주둔시킨다든지. 그러니까 구매력 베이스로 하면 중국의 국방
군사력비가 이미 미국을 추월한 지가 한참 넘어요. 그러니까 구매력 베이스로 따지면은 구매력 기준, 명목 가치 말고 구매력 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중국이 국방력, 군사력 대국이네. 이게 조선일보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워낙 테크놀로지 차이가 심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중국 배 한 척과 미국 배 한 척을 같은 한 척이라고 계산 못한다. 그래서 이거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 지금은 현재 미국의 군사력에 뭐 도저히 중국이 족살불급이다. 특히 본토를 하면 여기는 지금 중국 본토에서 뭐 1000km 뭐 이내에 쫙 이 그 포위망이 구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 본토 대비 본토 기준으로 하면 타이완에도 미군은 아니지만 미국 군사 체계를 쓰는 타이완 국방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대항을 못하는 상황인데 본인들은 대항할 수 있다 그러고 베트남 앞바다의 우디 아일랜드 그리고 플러스 남사군도 그다음에 저쪽 일본에 대해서는 생카군가 뭔가 거기 열도 이런 데서 계속 그러니까 지정학적 도발을 일으켰고 그 지정학적 도발에 겉으로 안 드러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 형태로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도발이 한반도였던 거예요. 한반도에서 친중 반미 세력이 지금 쫙 밀고 올라와서 김정은과 손을 잡고 한반도 전체를 남북을 털어가지고 친중 반미 코리아 연합을 가려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정학적 도발이죠. 근데 이게 한반도는 대한민국 또 북한도 우리는 뭐 헌법 3조를 인정 안 하지만 둘 다 주권 국가잖아요.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권 국가라는 틀 속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중국의 도발인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북한을 만약에 미국이 평정해서 접수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중국이 끽소리도 못하고 개입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중국에 대한 치명적 한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 보세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지금 우디 아일랜드에 가서 미국이 들이받고 총질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저거는 하도 황당한 일이라 국제법적으로 고립시켜가지고 계속 밀고 당기고 해야 될 일이죠. 남사군도 가서 그러면 미국이 중국 함정 부시고 중국 뭐 헬기장인가 뭔가 만들어 놓은 거 폭격할 수 있냐고요? 못한다고요. 중국에 갖다 놓은 미사일 깰 수 있냐고요? 못한다고요. 그럼 바로 충돌이 되니까. 그러나 한반도에서 북한을 접수하겠다는데 그건 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건 가능한 일이 됐다고 봐요. 왜냐? 중국이 삑소리도 못하는 상황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제 이게 세뇌 탈출이 워낙 이제 고요해서 며칠간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달 정도. 물 밑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컬레이션은 미중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은요, 에스컬레이션의 째비가 못 돼요. 북한은 순간적인 전격 전쟁, 전격 작전, 블리츠크리크에 의해서 접수돼 버리거나 혹은 내부 붕괴를 틈탄 접수 평정에 의해서 접수되거나. 북한 자체는 에스컬레이션을 안 겪고 그냥 한 계단 튀어오르는 그런 거라고요, 이거는. 이건 제2차 세계대전을 봐도 그래요. 유럽 쪽에서 보면요. 별로 없이 그냥 나치가 오스트리아에 합병했거든요. 1938년 3월에. 별거 없이 나치가 체코스로바키아의 독일인 지역을 10월 1일에 합병했고요. 그로부터 한 5개월 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나머지 지역까지 다 합병했어요. 아무 저항도 안 받고 제대로 된 저항 안 받고. 그리고 나서 9월 달인가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 쪽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가 만주를 집어먹은 게 1918년이에요. 만주의 일부를 집어먹은 게. 그리고 22년쯤 되면 만주 전체를 그 장신의 군벌을 내세워서 군벌과 합작으로 만주 전체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장신의 군벌이
걸리적거리니까 28년에 암살해버리고 폭탄 터뜨려서 31년에 만주국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8년에서 20년에 걸쳐서 1920년, 1918년 이 무렵에 만주를 지배를 했고 그 만주에 말뚝 박은 것에 그 핵심적 사건 중에 하나가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러니까 소련과 일제 사이에 밀약이 이루어지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한국 독립군이라는 것들이 자꾸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벌려가지고 세상 시끄러워하게 하는 게 안 좋거든.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들을 일본 그 스보보드니 자유시 아무르 강변에 있는 자유시에 한국 독립군들 수천 명을 불러다 놓고 야 이제부터 소련 말 들어 너희들 일단 처음 무장해제부터 한다.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말 듣나? 안 듣죠. 야 우리가 왜 너희들 말 듣는 거야. 그러니까 총 걸어놓고 총 쏘게 만들었죠. 그것도 누굴 시켰냐. 제일 앞줄은 소련 국적 공산당 한국인들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바깥에다는 뭐냐면 한인들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다. 한일 독립 세력 간에. 대한민국 역사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완전히 국제정치의 판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소련과 일본이 저거가 되니까 밀월 관계가 되니까 걸리적거리는 거죠. 한국 독립군이. 조선 독립군들이.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서 학살해버리고 거기서 이제 저기 누구야. 저 이범석 같은 사람은 튄 거고 탈출해서. 못 튄 사람 홍범도 이런 사람은 붙잡아다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수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극장 수위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 홍범도 장군은. 그러니까 역사책에서 뭘 가르치냐고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파트도 보면 뭐 그 전 세계적으로 별로 그렇게 저항 없이 퍽 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꽉 붙은 거예요. 북한도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도 이 앞 단계처럼 그냥 중국은 별로 손도 못 써보고 퍽 일어나 버려요. 그럼 나중에 가서 미중 전쟁 제대로 붙냐? 아니에요. 군사적으로는 안 붙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접수 평정해서 북한을 급속 발전시켜버리면 그거 자체가 중국 체제에 대한 치명적 한 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그렇게 갈 거라고요. 이게 군사적으로 접수 평정하든 혹은 북한의 내부 붕괴에서 접수 평정하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형세가. 아까도 그림 보셨지만 지금 중국이 이렇게 도발을 해놨는데 이 도발한 현장 가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태가. 경제적 방법, 금융적 방법, 무역에 의한 거 이런 거에서 중국을 완전히 손발을 꽁꽁 묶어갖고 버르장머리를 가르치는 그렇게 방식을 해야죠. 근데 그 버르장머리 가르칠 때 꽁꽁 묶어놓고 뭐 하냐고요. 매를 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볼기를. 그 볼기 몽댕이가 북한 해방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 그러면 왜 백모같이 이런 제야에 가방끈도 짧은 놈만 이런 소리를 내놓고 하고 다른 데서는 얘기를 안 하냐.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이 제도권이 인정하지 않는 게 한 4가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첫째가 뭐냐면 미중 전쟁이 자유, 인권, 공정시장, 공정무역 이러한 인류 보편의 가치 기준과 규범을 중국이 내면화해야 된다. 인터널라이즈 해야 된다. 자기 몸에 익혀야 된다. 라는 것을 강제하는 프로젝트다. 이걸 못 봐요.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기레기들 떠들고 이럴 때 저거 금방 간다. 뭐 미중 전쟁 저렇게 관세 때리면은 미국한테도 손해가 많이 간다. 그래서 저거 미국이 재발등 도끼로 찍는 거다. 뭐 이런 소리나 했지.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장기화되는 그런 거대 프로젝트다. 세계대전 총 안 쏘는 세계대전 프로젝트라. 총 없는 총알을 안 쏘는 전쟁이다. 이거를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다. 우리나라 잘 나가는 제도권들이. 이거는 중국이 바뀔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희한한 총을 안 쏘는 세계대전이어서 이제까지 선례가 없는 여러 가지 모드를 사용을 해요. 그 미국 컬럼니스트들이 그 9월 달에 그런 걸 많이 썼어요.
하다 이제 무역을, 경제를 무기로 사용하냐, 트럼프는. 이제까지 누구도 관세나 무역을, 이렇게 특히 20세기 후반 들어서 관세나 무역을 이런 전면적인 힘겨루기에 무기로 사용을 한 적이 없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아직 무기 안 쓴 거 있잖아요. 금융은 무기 안 써놨잖아, 아직. 이건 무기 쓰는 순간 중국 경제가 아작이 나니까 아직 안 쓰고 있다고요. 만약에 근데 북한 접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개입해? 쓰죠, 그럼 바로. 그 제가 그 전에 세뇌 탈출에서도 그랬잖아요. 미중 전쟁에서 금융카드는 아마 마지막까지 안 쓸 거다. 이 금융카드는 치명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보여줄 때 힘이 있는 거지, 더 힘이 센 거지. 막상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금융카드까지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군사력 카드밖에 없잖아요. 세계대전밖에 없다. 이거 진짜 물리적인 세계대전. 그래서 금융카드는 마지막까지 안 쓸 거다. 자, 이렇게 이제까지 선례가 없는 여러 가지의 힘, 여러 가지의 모드가 사용되는 총안 쏘는 세계대전이다. 이거를 국내에 잘 나가는 제도권이 실감을 못해요. 그게 그 국회의원이든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든 뭐 법조에 있는 사람이든 실감들을 잘 못한다고요. 두 번째, 잘 나가는 제도권이 인정하지 않거나 실감하지 못하는 거. 미중 전쟁이 저렇게 14억 인구를 GNP 연간 평균 두 당 8,700달러짜리의 14억 인구의 그런 거대한 몸집을 상대로 저런 총안 쓰는 세계전쟁이 전개돼? 그럼 당연히 그 과정에서 김가사교는 붕괴하죠. 이거를 생각을 못해요. 이 김가사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김가사교 체제 붕괴입니다. 이거 언제 카드 쓸 거냐 지금 미국 그 계산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어떻게 써야 후폭풍이 제일 작겠냐. 상대방한테는 가장 강력하게 아프고 나한테는 후폭풍이 제일 작건. 예를 들어서 이게 휴전선 남쪽에서 한 100만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나한테 후폭풍이 엄청 많잖아요. 미국한테. 또 휴전선 북쪽에서 한 50만 죽어버렸다 그러면 엄청나게 나온다고 나중에. 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저 미국 도살자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하면서 방식도 계산하고 군사력 방식도 계산하고 또 타이밍도 재고 그다음에 북한을 접수 평정한 다음에 북한 재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도 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접수 평정하고 해방시키는 게 인권 명분이 있잖아요. 이게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니까. 그다음에 이거 하면은 핵과 미사일 완벽하게 CVID 아니에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아니에요. 완벽한 증명 가능한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김가사교 체제 붕괴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북한까지 접수 평정한 다음에 중국이랑 뒤칠 수 있잖아. 야, 너희 생각구에서 빼. 너희 우디 아일랜드에서 빼. 너희 남사군도에서 빼. 안 빼면 우리 북한에다가 사드 놓고 미사일 놓고 미국 공군기지 놓고 그럴 거야. 해군기지 놓고. 신의주에다가 해군기지 놓고 딱 여순반도 늘어보면 되겠네. 발해만. 베이징까지. 해주에다 놓고 장산곳에다 놓고 이러고 한다니까요. 그럼 딜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 지정학적 입지가 미국이 엄청 강화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기지 놓는 순간 다시 이제 중국이랑 엄청나게 힘겨루가 되겠지만 그 기지를 놓을 거냐 말 거냐를 칩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미군은 휴전선 이남까지만 조준시킨다. 휴전선 북쪽은 미군 안 들어간다. 군사적 중립적 가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딜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제도권이. 세 번째,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제도권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박 대통령, 탄핵 시비는 잠깐 접어두더라도 박 대통령 지금 저 상태로 저 감옥에 처박아두고 저거 재판 조리돌림 시킬 일이냐고. 이거는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가의 품격도 아니에요.
이 얘기들을 안 해요, 별로. 그냥 묻고 가자, 묻고 가자. 틈만 나면 이 얘기하는 거라. 네 번째, 탄핵에 대한 평가 전혀 얘기 안 하죠. 탄핵을 어떤 개념과 프레임으로 해서 설명하는 걸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제가 요새 그걸 하려고 뒤져보니까 그게 없더라고. 전체를 개념화해서 프레임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를 특집으로 전체 프레임으로 다뤄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보면 이게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언론은 인격살인을 했어요. 뭐 최태민, 최순실, 뭐 비아그라, 뭐 세월호 7시간 온갖 수단을 통해서 300조, 뭐 박정희가 물려줘 300조 검은 유산, 뭐 별거를 다 통해서 인격살인을 했다고요. 캐릭터 어세시네이션을 저질렀어요. 이게 스펠링을 잘못 썼네. 언론은 이렇게 될 거냐 아마? 잘 모르겠다. 캐릭터 어세시네이션을 저지른 거예요. 정치는 뭐를 했냐? 거인 사냥을 한 거예요. 자이언트 헌팅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곱게 퇴임시켜주면 한 1,000만 표를 몰고 다니는 정치적 거물 사냥이죠. 거물. 정치적 거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 밑에서 평생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입장이라고 제가 상정을 해보면 내 저 여자 밑에서 그 평생 그 마름 노릇 종노릇 하기 싫다. 요번에 그냥 칼질러 갖고 아주 날개를 분질러 버리고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했을 거라고요. 뭐 꼭 김무성, 유승민 씨가 그 생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명예훼손하는 거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런 위치였다면 그 생각을 했을 거라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 씨가 야 그건 100번 너가 그렇지. 아니,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정치적 실세에 해당하는 중간 보스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을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지만 김무성 씨나 유승민 씨가 저같이 사악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릅니다. 됐죠? 그러니까 거물사냥이라고요. 자이언트 헌팅이에요. 헌재는 뭐냐? 정치적, 절차적 숙청이에요. 이건 정치 숙청인데 procedural impeachment라고 부르는 procedural purging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부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듯이 보이는 정치 숙청을 집행한 기관이 헌재라고요. 그럼 검찰법원은 뭐냐? 이거는 법률 절차적 정당성을 보이는 듯이 보이는 구금이죠. 억류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간첩 정보국은 뭐 했겠냐, 이 와중에서. 무슨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간첩 정보국이 뭐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총괄 지휘를 했을 거다. 밑바닥에서 판 돌리면서 직간접 조종하고. 이 구조일 거다. 이 5개의 플레이어들이 작동했어요. 만약에 헌재와 검찰 법원을 털어서 사법이라 그러면 4개의 플레이어죠. 간첩 정보국이 판 깔고 총괄 지휘하고 혹은 총괄 조종하고 언론 정치 법조가 그 위에서 그게 뭔지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 위에서 노른 거예요. 근데 그 노른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 대한민국 최고위의 제도권 상류층이라고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살 사건이지. 그래서 우리 전투적 자유민주 시민이 뭐를 해야 되냐 이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이 고민이.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조중동이나 메이저 언론이 이른바 보수로서 이른바 우파로서의 자기 원칙과 가치를 가진 집단이라면 저희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발 동동 구를 필요가 없죠. 느긋하게 갈 수 있죠. 대한민국의 야권 정치계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원칙과 가치를 가진 집단이라면 저희가 이렇게 속이 다를 필요가 없죠. 대한민국의 법조가 차분한 사회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속이 다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되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을 집단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식견을 높여서 우리끼리 엮여갖고 가시몽둥이로 엄청나게 큰 걸 하나 우리끼리 형성을 해서 그걸로 이 잘 나가시는 이 제도권 상류층 제도권의 가방끈 긴 지식인들을 뒤에서 이렇게 몰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게 쳐갖고 엉덩이 뼈나 허리 안 부러지게 그냥 살살살살 가시몽둥이로 몰아갖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쫄래쫄래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할 일이 많은 거죠. 근데 이거 해내게 되면 우리의 정치 문화는 미국의 수준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요. 이거 몇 년 동안 해야 되냐? 최소 30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15년은 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년은 모르겠습니다. 또 잘 되겠죠. 그동안 인재가 많이 길러나서. 아무튼 힘맞춰서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